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8이 된 평범한 중년 여성 김정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딸이 겪은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또 같은 일을 겪고 계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 지연이는 올해 32살인데요. 정말 제가 키운 자식이지만 어찌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해서 주변 어른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중견기업 임원비서로 들어가서 5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그 큰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정도였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해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도 안 해요. 가끔 제가 걱정돼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딸, 쉬는 시간엔 챙겨가면서 일하는 거야? 당연히 쉬면서 하니까 걱정 마. 엄마, 근데 나 오늘 중요한 계약 성사시키는 거 도왔어. 우리 상무님이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 걱정하는 제 말에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는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약간 쭈뼛거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우리 회사 부장님이 선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소개해주는 거면 거절할 텐데 부장님이 소개해주시는 거라 좀 고민되네. 한번 만나봐도 될까? 27에 회사 들어가서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딸이라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주변에서도 시집 안 가냐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급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권하진 않았거든요. 상대방이 누군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회사 부장님이 소개할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우리 회사 거래처인 중소기업 대표님 아들이라는데 그 회사는 내가 알아보니까 제조업 쪽으로 꽤 탄탄한 기업인 것 같아. 지금 36이라 나랑 4살 차이 나는데 작년까지 해외 유학 다녀와서 지금은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 그럼 집안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은가 보네. 근데 왜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했대? 보통 좀 일찍 가지 않나? 그것도 물어봤는데 일만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대. 엄마,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도 못하고 있잖아.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솔직히 부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까진 않았어요. 선이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결혼하는 건 엄마한테 허락받아야겠지만. 그렇게 말하고선 전 이 대화 자체를 잊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어느 회사의 대표 아들과 결혼을 할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사교적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저와 남편이 그 사람들의 사돈이 될 사람들인가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희는 정말 평범한 월급쟁이들이고 연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소시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과 그 대표의 아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그냥 연인으로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라 봐야 할 게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딸이 뜬금없이 상견례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에요. 엄마, 아버님 어머님께서 가족끼리 한번 보시자고 하셔. 상견례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라는데 괜찮지? 상견례? 아니, 진짜 너 결혼할 거야? 사귄 지 몇 달밖에 안 됐다면서. 그럼 가짜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니고 상대방 쪽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 오고 갈 타이밍 아니냐고 하셔서.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쪽에서 끊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상견례라니. 진짜 우리 딸을 엄청 좋게 봤나 싶은 마음이 들어 기분이 좀 우쭐해지긴 했어요.
그래, 그럼 뭐 날짜 한번 잡아보렴.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저희는 마지막 날까지 입고 갈 옷을 고르지 못해 우왕좌왕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정식 룸이었어요. 첫인상은 정말로 좋았어요. 저희가 긴장된 상태로 들어갔을 때 사위 될 사람이 예의 바르게 꾸벅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인혁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보니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반듯했어요. 인사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아 보여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시아버지 될 사돈분도 보였는데 굉장히 점잖고 중후하신 분이셨어요. 생각보다 연세는 있으셨는데 몸이 어디 안 좋으신지 좀 수척해 보이기도 하셨죠. 근데 시어머니들 정여사를 바라보는데 순간 거부감이 탁 들더군요. 인혁군과 사돈과는 다르게 사부인은 둘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화려한 디자이너 옷에 명품백,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새빨간 입술로 웃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 앉으세요.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 정 여사가 조용히 제 곁에 앉은 딸 지연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 직접 보니까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비서일을 5년이나 했다면서요. 게다가 거기 부장님이 우리 아이 소개해줄 정도였다니 정말 일을 잘했나 보네요. 보통 인연으론 이렇게 중매 서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 말이 칭찬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어투였어요. 우리 인혁이한텐 과분할 정도로 능력 있는 아가씨네. 이런 며느리를 얻으면 정말 든든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딸의 손을 잡는데 그 손에 힘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딸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솔직히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정 여사는 계속 딸에게 이상한 질문만 늘어놨습니다. 비서 일이 바쁘죠? 어떤 일 주로 하세요?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도 잘 다루시겠네요? 영어는 당연히 되시겠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하세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딸이 하나하나 대답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보물을 얻은 것 같네요.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면접 보는 거냐고 되물을 뻔했죠. 그럼 결혼식 날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더니 사부인이 깜빡 잊었다는 듯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실 저희 바깥 양반이 보다시피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나아지면 결혼식 하고 싶어요. 이럴 거면 상견례를 왜 했나 싶더군요. 그때 사부인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미루면 애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최소한의 약속으로 약혼을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 날을 잡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죠? 솔직히 약혼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던 터라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쩔까 고민하던 차에 딸을 바라보니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눈빛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읽었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는 약혼을 했습니다. 둘은 약혼하고 나서도 제법 잘 지냈어요. 매일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 사주고 주말엔 드라이브도 가고요. 딸은 전화할 때마다 그 주엔 사위와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야기해주기 바빴습니다. 엄마, 인혁 씨가 오늘도 꽃 사왔어. 엄마 이번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딸아이의 전화 속 목소리는 정말 행복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안심이 됐죠.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잘 맞으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약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 여사가 딸한테 집에 와서 식사나 하자며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딸이 저녁에 집에 왔는데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니? 남자친구랑 싸웠어?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입원하셔서 회사 일이 많이 밀렸는데 사위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혼자 처리하기 벅차대요. 그래서 정 여사가 그러더랍니다. 지연아, 네가 비서일 오래 했으니까 우리 회사 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주말에만 몇 시간씩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지? 거절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 곧 가족 되실 분들인데 도와드려야지.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주말에 몇 시간 정도만 도와드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볍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텐데 그때 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간단한 서류 정리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토요일 오전에 3시간 정도 가서 밀린 서류 분류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2주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연아, 이 계약서도 좀 검토해 줄래?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 넌 할 수 있지? 지연아, 네가 만든 보고서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거의 2달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어요. 그때부터는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 이틀을 다 시댁에 회사에서 보내게 된 거죠. 토요일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일요일도 오전엔 꼭 나가야 했죠. 딸이 너무 지쳐 보여서 저도 딸에게 쉬라고 권유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힘들지? 이제 그만하겠다고 해. 시댁에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응? 이러다 네 몸이 더 축나겠어. 그런 제 말에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나도 힘들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좀 쉬려고. 근데 다음 달까지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아버님이 다음 달에 퇴원하신대. 그때까지만 도와드리기로 했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쉴 수 있다는 딸에게 지금 당장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퇴원했다는데도 일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사돈댁에 일하러 가냐고 물었더니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아버님 다시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처리해준 일 때문에 나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간대. 그래서 평일 저녁에도 나와달라고 하더라고. 사람 뽑기 전까지만 해주기로 했어. 저는 기가 찼습니다. 딸은 본래 회사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시댁 회사 가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언제 결혼할 건데 이렇게 부려먹니? 제가 그랬더니 딸이 괜찮다며 웃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나 고생했다고 시아버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성대하게 결혼식 올려주기로 하셨어.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니까 가족끼리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어쩌겠어. 그 가족이라는 말에 딸이 또 넘어간 거죠. 6개월이 지났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그때쯤엔 아이 딸이 시댁 회사의 핵심 직원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신고, 회계장부 정리, 거래처 계약서 작성, 수출입 서류 작업, 심지어 정 여사 개인 일정 관리와 병원 예약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딸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딸이 정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이참에 그만두라고 하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정 여사가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젊은 사람이 벌써 지치면 어떡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려고. 애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딸의 전화를 낚아채 사돈댁에 이야기했어요. 여보세요, 여사님. 우리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그만 직원을 뽑으세요. 우리 애 데려다가 비서로 쓰지 마시고요. 쉬는 날도 없으니 애가 쓰러지죠. 어머, 사돈어른, 지연이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 배우게 해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더 따지려는데 딸이 저를 붙들고 그만하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찌푸려진 얼굴로 억지로 웃어 보이면서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하지 마, 응? 그러면서 말리는데 진짜 속이 다 문드러졌어요. 딸이 참는 이유는 저도 짐작이 갔어요. 결혼을 앞둔 시댁이니 미움받고 싶지도 않을 테고 조금만 참고 결혼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어느 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아니, 왜 회사를 그만둬? 많이 힘들어서 그래? 딸에게 이유를 물으니까 정 여사가 그랬답니다. 이제 곧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차라리 자기네 회사로 와서 정식으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게다가 예비 사위까지 나서서 딸을 설득했다고 해요. 자기 회사로 오면 매일 볼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제가 그 말에 기겁을 하고 물었어요. 얘야, 그래도 네가 5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경력이 아깝잖아. 게다가 일과 생활이 혼동되면 스트레스만 더 받아. 차라리 시댁 일을 그만둬야 맞는 거지. 그랬더니 딸은 괜찮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생각이었어. 시댁 회사에서 정식으로 급여도 받기로 했고. 이젠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딸은 시댁 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 딸과의 연락이 드물어졌어요. 저는 매일 연락을 했지만 딸이 짧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 와중에 결혼식도 계속 미뤄지기만 했어요. 봄에 하기로 했다가 가을로, 가을에서 다시 내년 봄으로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딸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었어요. 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재중 전화 확인하면 무조건 전화하라고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자는데 미안해. 너 잘 있는 거 맞아?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애가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있어. 주말도 없고 출장이나 밤샘 작업에 거래처 접대까지 시켜서 나도 진짜 미치겠어.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니? 아무리 직원이라도 넌 며느리잖아.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어떻게 며느리를 직원처럼 부려? 돈 필요 없으니 일 그만둬. 지금도 돈은 안 받아. 무급 인턴처럼 일하는데 식대도 안 나와.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하고. 결혼할 건데 돈 따지는 거 보기 안 좋다면서. 돈도 안 받고 일하는 거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안 되겠다. 엄마가 가서 따져야겠어. 엄마 괜찮아. 이제 곧 시아버지 좋아지시면 나도 일 그만둘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볼게. 정말 지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딸아이 혼자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두라고도 그만두지 말라고도 못하게 했고 진짜 저도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미루다가도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계속 미뤄지는데 그 전에 혼인신고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결혼할 거고 애도 너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 제가 물어보자 사위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해서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야. 그리고 사부인도 당연히 두 사람 결혼시킬 생각이 있으니 우리 지연이를 너희 회사로 불렀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 혼인신고서 쓰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때만큼은 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미뤄지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으니 내심 불안했던 모양이었어요. 왜? 자넨 결혼이 하기 싫나? 아닙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작성할게요. 사위가 그렇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가 됐어요. 솔직히 그 뒤에 사부인이 연락을 해올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안 시키고 싶은 건 아닌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은 그해 가을로도 미뤄졌고 이번엔 저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못 박았어요. 그렇게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딸이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은 날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혼자 온 딸은 조심스럽게 저를 소파에 앉히곤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보여줬어요. 엄마, 내가 이것 좀 맡길 테니까 내가 달라고 할 때까지 맡아줄 수 있어? 이게 다 뭔데? 너희 시댁 회사에서 작성한 것들 아니야? 이거 회사 밖으로 가져와도 되는 거 맞아? 안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서류들이라서 가져온 거야. 사실 이거 어머님이 시킨 대로 내가 작성한 건데 이상한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불안해서 미치겠어. 이게 다 뭔데? 엄만 봐도 모르겠는데. 매출을 부풀리거나 지출을 줄여서 기록한 거야. 실제와 다른 거래 내역인데 확실히 이상하지. 딸의 말에 제가 덜컥 겁이 나 먼저 물었어요. 이거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니? 네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잖아. 그래서 내가 다 복사해서 증거로 남겨두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언제 시켰는지 녹음도 다 해두고 있고. 괜히 일한다고 했나봐. 요즘엔 계속 이런 일을 시켜서.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집으로 왔던 딸은 또다시 바쁨에 허덕이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한 말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놀라면서도 기뻐서 소리쳤어요. 정말? 우리 지연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몇 개월이야? 몸은 어때? 입덧은 없고? 너 많이 힘들 텐데. 제가 걱정하며 말하니 딸이 한숨을 쉬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제 3개월 됐어. 엄마, 나 너무 불안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너희 집안 손인데 싫어할 리가 있겠니? 그러면 좋을 텐데 하며 속삭이는 딸의 목소리에도 전 그저 손주가 생겼다는 기쁨에 말했습니다. 어서 말씀드려봐.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인 그 다음 날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10시간도 지나지 않은 새벽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딸이 큰 캐리어를 하나 끌고 서 있었어요. 임신 중인데도 몸은 깡 말랐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고 온몸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엄마,
한마디 하더니 제품에 쓰러지듯 안기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날 밤 딸은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지켜보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못하고 딸을 안아주기만 했어요. 그렇게 형광등을 켜고 딸아이를 보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아이 눈가며 입가에 맞은 자국이 가득하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히 딸의 옷소매를 들어올리고 맨몸을 확인했어요. 손으로 꽉 잡아서 남은 손자국, 때려서 붉게 멍든 자국,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개처럼 맞은 것 같더군요. 이거 다 뭐니? 지연아, 이야기해봐.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정리되면 이야기해줄 건데.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내 자식이 이렇게 개처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뭘 기다려야 해? 너 누구한테 맞은 거야? 설마 네 남편이 그랬어? 어? 대답 좀 해봐. 제 추궁에도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아이가 이 모양이 됐는지 알고 싶은데 숨기기만 하는 딸아이에게 한 번 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해봐. 응? 그래야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딸이 드문드문 꺽꺽거리는 울음소리를 참아가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군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어이없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인혁 씨랑 어머님이랑 저녁에 밥 먹는 자리에서 임신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임신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민혁 씨한테 너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혼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인혁 씨가 나한테 왜 피임약은 안 먹었냐고 따지는 거야. 아니, 결혼을 했는데 왜 임신을 못하게 해? 나더러 배불러지면 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냐고. 지금도 한 사람 목도 못하는데 무슨 임신이냐고. 애는 포기하라고. 저는 열불이 오르는 걸 가까스로 막아야 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해야 할 정도로 열이 올랐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애를 포기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자기들 일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애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니? 내가 들은 게 맞아?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이더군요. 내가 임신해서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님이 나한테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 물건까지 집어 던지면서. 임신한 며느리에게 물건까지 집어 던졌다니.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잠깐 정신이 혼미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일이 그 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인혁 씨 뒤로 숨으면서 우리 애기 좀 지켜달라고 오빠한테 애원했는데 오빠가 다짜고짜 나한테 그거 진짜 내 애 맞냐고. 그러면서 딸이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사위가 딸에게 한 말에 저도 진짜 화가 날 정도인데 딸은 어떻겠어요. 결혼을 위해 꼭 참고 시댁에서 모진 일 참으며 일해왔는데 임신했다는 말에 축복은커녕 저주의 말을 듣고 있었다니. 엄마, 맹세 후 인혁 씨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난 적 없어. 만날 시간조차 없었어.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딸아이의 말에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지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위가 너 이렇게 때렸니? 그놈이 너한테 애가 자기 애 아니라고 때린 거야?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오열하기만 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고 있으면 당연히 애가 생길 수도 있지.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한 건 뭐야? 그리고 임신도 못하게 하던 사돈은 또 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이야기해봐야겠어.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져야겠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임신한 마누라를 때려? 엄마, 어머님도 거기 계셨어. 어머님도 나 때렸어. 그래서 그 집에 못 있고 나온 거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지 남편한테 맞았다는 이야기에도 온몸에 털이 곤두설 만큼 화가 치솟았는데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애한테 손찌검을 했다고 하니 정말 미쳐버리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딸애에게 왜 그동안 참기만 했냐고 소리를 지를 뻔하다가 눈물 범벅에 상처까지 있는 모습에 더 뭐라 할 수도 없고 달래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연아, 일단은 사진부터 찍어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병원부터 가. 진단서 떼놓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이야기해. 알았지? 그거 다 증거야, 증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도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곧 잠이 들더군요. 피곤했을 겁니다. 고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모를까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저희 딸은 그 한계를 넘어 버텨온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진짜 뱃속에 뾰족한 뭔가가 제 뱃속을 헤집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을 꼴딱 새우고 저는 딸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란 딸을 입원시켰고 강제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딸을 안전하게 둔 채 제가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돈댁은 시 외곽의 주택이었는데 그 앞쪽으로 비싸 보이는 외제 차량이 2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손님이 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깥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집 현관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가사도우미가 나오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한 번도 여길 찾아온 적이 없었기에 그쪽도 절 알아보지도 못한 모양이었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죠? 정 여사님 안에 있나요? 사돈댁이라고 말해주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도우미가 잠시 절 보더니 뭔가 깨달은 표정으로 아 하더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는 순간 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테이블에 정 여사와 사위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고급 다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사도우미의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사모님, 상견례 늦으신다던 사모님께서 오셨어요. 상견례라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테이블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위와 젊은 여성 그리고 그 옆쪽으로 앉은 정여사와 중년 남성 누가 봐도 상견례 자리였죠. 정여사는 절 보더니 기함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아줌마, 이 사람을 왜 여기 들였어요? 당장 내보내요, 당장. 내가 못 올 것 왔어요? 내가 사돈인데. 그런데 우리 딸을 그렇게 내쫓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 여사가 앞에 있는 중년 남성의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쫓다뇨. 당신 딸이 우리 집안 체면을 구겼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까지 했으면서 우리 며느리 행세를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나간 거죠. 누가 쫓아내요? 그때 제 뒤쪽에서 한 여성이 나타나며 말을 꺼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사돈이라니? 그 중년 여성이 놀란 듯 이야기하니까 정 여사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혁이가 잠깐 일하다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애는 싫다는데 얼마나 들러붙는지. 치근한 마음에 고용해서 일까지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많은 여자더라고요. 얼마 전에 정리됐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진짜 뒷목이 찌릿하더군요.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착각이라뇨? 우리 지연이가 1년 넘게 당신네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밤낮 없이 부려먹혔는데. 제가 발악을 하니 가만히 앉아있던 사위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어머님, 지연이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절 떠난 것도 걔가 원한 거예요. 저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 떠난 거겠죠. 뭐? 당신들 진짜 단체로 미친 거야?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해? 걔 뱃속에 네 애가 있다고. 결혼한 놈이 여기서 또 상견례를 해? 그 순간 정 여사가 비웃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무슨 결혼이야? 양육비를 원해서 여기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친자 확인부터 해봐야겠네요. 당신 딸이 우리 몰래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을지 누가 알아요? 이런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 딸이 언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흥분한 제가 그렇게 따지자 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제게 말하더군요. 증거?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당신 딸을 강제로 일시켰다는 증거 있어요? 오히려 일 못해서 회사에 손해만 끼쳤어요. 게다가 뱃속에도 우리 아들 자식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정 여사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저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바쁜 일 있으셨으면 상견례 자리 뒤로 미루시지 그러셨어요. 사람 앉혀놓고 좀 너무하시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정 여사가 쩔쩔매며 그 젊은 여자에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이분 금방 가실 거예요.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제게 표독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나가세요.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시고 이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정 여사 말이 끝나자마자 가사도우미가 저를 끌어내듯 끌고 가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뒤를 보며 소리쳤어요. 내가 이대로 당신들 가만히 놔둘 줄 알아? 내 자식 아프게 한 발 꼭 받도록 만들어줄 거야.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 여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다시 차 한잔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우리 두 집안이 사돈이 되면 사업도 더 번창할 거예요. 둘 다 만난 지도 꽤 됐고 이제 슬슬 결혼식 날짜 잡는 게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졸도할 뻔했습니다. 제 딸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다니. 게다가 사위와 저 젊은 여자는 그동안 만나왔던 겁니다. 제 딸을 임신시켜놓고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그 광경을 이야기하니 딸이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알고 있었어. 인형 오빠가 며칠 전에 그 여자 만났다가 나한테 들켰거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뭐? 그걸 알고 있었어? 응. 어머니가 거래처 집안 딸이라고 한번 만나서 회사 일 이야기 좀 하라고 했대. 그때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면서 지연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나도 바보 아니야.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결혼도 안 한 며느리한테 회사 일을 시키겠어. 그래서 전부 다 기록해뒀어. 이상하다 싶은 일들 말이야. 딸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지시한 내용들이 빼곡했는데 메시지 하나하나가 증거였어요. 지연아, 내일 새벽 6시까지 보고서 완성해줘. 오늘은 밤샘 작업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이번 주말도 출근해야 해. 중요한 계약건이거든. 이런 메시지들이 수백 개가 넘었어요. 심지어 딸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있었는데 정 여사가 소리 지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딸이 작성했던 회사 서류들의 사본이었어요. 매출을 부풀려서 은행 대출을 받은 서류, 세금을 줄이려고 조직한 장부, 실제와 다른 이중 계약서,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숨긴 정황까지 모두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지연아, 이걸 언제 다 준비한 거니? 위험한 일 아니었어? 딸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비서 생활 5년이 헛된 게 아니야. 뭔가 이상한 일 시킬 때마다 다 복사하고 사진 찍고 녹음해뒀어. 특히 시어머니가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절대 발설하면 안 돼 할 때는 더 꼼꼼하게 기록했지. 그러면서 딸이 또 다른 USB를 꺼내면서 보여줬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나한테 작성하라고 한 서류들이야. 분식 회계 자료, 허위 계약서, 탈세 관련 서류들. 내 이름으로 작성됐지만 시어머니 지시라는 증거도 다 있어. 어떻게? 카톡 메시지로 이렇게 수정해서 만들어 하고 지시한 내용, 이메일로 보낸 지시사항들 다 캡처해뒀어. 하나도 안 빠뜨렸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이거 사. 이렇게 똑부러지는 애가 왜 여태 참고 살았어? 엄마, 이상하지? 그땐 곧 내 결혼이 다가오니까 계속 참았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결혼식이라는 희망으로 나를 속여서 계속 부려먹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맹목적이었던 것 같아. 결혼보다 중요한 건 난데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 결혼 하나만으로 버텼어, 미련하게. 딸이 처연히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그래서 나도 구하고 내 뱃속의 아이도 구할 거야. 딸은 뱃속 아이를 위해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벌써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대. 노동청에도 진정 넣을 준비 다 했고 국세청 제보도 준비 완료야. 딸이 이렇게 강한 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의연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죠.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였어. 이제 충분히 모았으니까 시작해야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정리하고 싶어. 일주일 후, 저는 딸을 도와 그들의 악행에 철퇴를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무급 노동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기본급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 근로수당까지 다 계산하니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는 시댁회사의 탈세 정황을 제보했어요. 딸이 작성한 서류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담당자가 즉시 반응했대요. 이건 즉시 세무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보자님이 작성한 서류가 맞다면 수십억 원의 탈세가 있었네요. 바로 조사팀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혼에 대해서도 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혼인 무효가 아니라 정식 이혼 소송이었죠. 그리고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혼인신고를 했으니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정식으로 이혼해야 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학대가 명백하니까요. 의뢰인 어머님이 그때 혼인신고 안 하셨다면 진짜 큰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혼으로는 입증하기가 힘들거든요.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힘든 딸을 도와줄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혼인신고를 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뭐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 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정 여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연락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돈이라도 뜯을 생각이에요? 누가 그런 푼돈 갖고 싶대요?
저희는 저희 애가 정당히 받았어야 할 것 다 받을 거고 당신들이 가져가야 할 것도 다 돌려줄 생각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 다 마쳤으니까 앞으로 많이 바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소송을 넣었거든요. 정 여사는 처음엔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신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나 본데 내가 변호사 100명 넘게 동원해서라도 너랑 네 딸년 끝장낼 거야. 알아들었어?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안 막아요. 그럼 법정에서 뵙도록 하죠.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저는 핸드폰의 통화 녹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정 여사가 다시 한 번 더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증거? 네 딸년이 멋대로 일 처리해서 회사에 손에 끼친 것도 다 기록돼 있어. 오히려 네 딸년을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우리 아들 결혼식 끝날 때까지 얌전히 감옥에나 들어가 있는 게 좋겠네.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정 여사는 그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정 여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지연아, 그때 내가 너무 흥분했었지? 우리 모두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나도 그렇게 너한테 모질게 군 거 미안하게 생각해. 솔직한 말로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다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응? 이렇게 상냥하게 나오는 걸 보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탈세 관련 서류들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제 딸이 가진 증거자료가 생각보다 막강했으니까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연락을 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합의예요? 절 쫓아낼 땐 언제고요. 그리고 합의해서 될 일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요? 그건 오해가 있었어. 네가 임신해서 예민해진 줄 알고.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가족이요?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임신했다고 쫓아낸 게 가족이에요? 제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거짓말한 것도 가족이 할 짓이에요?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진심은 아니었어. 네가 좀 이해해줘. 그리고 난 인혁이한테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엄연히 따지면 내 탓은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그 탈세 관련도 신고는 취하해주면 안 될까? 그게 목적이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아마 거짓말이었겠죠. 그리고 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신고했으니 제 손은 떠났어요. 결과는 어머님이 받아들이세요. 야, 이럼 너도 안 좋아. 그 일 나만 했니? 내가 시켰지만 작성한 건 너야. 그러니 너도 처벌받을 수도 있어. 어머님, 전 신고자예요. 제가 증거를 다 모아서 신고한 거라고요. 오히려 포상금을 받지 않을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몇 번이고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연락을 모조리 무시해버렸어요. 한편 시댁회사를 향한 세무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딸이 제출한 자료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조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고 컴퓨터와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고 직원들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딸과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용기를 낸 모양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김지연 씨한테 온갖 불법적인 일을 시켰어요. 우리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3개월간의 세무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댁회사는 무려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징금과 가산세를 합치면
35억이 넘는 돈을 내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세 포탈 혐의로 정 여사와 시아버지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이 소식이 퍼지자 상견례를 했던 그 집안에서 사업 계약을 먼저 취소했답니다. 딸아이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쪽 아버지가 직접 사위한테 전화했다고 해요. 탈세 기업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집안끼리의 결혼이든 사업체 간의 계약이든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회사와 거래하던 금액이 거의 10억이 넘었는데 그게 한 번에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전화가 오고 또 왔답니다. 한 달 만에 거래처의 70%가 떠났고 회사는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노동청에 넣은 진정 때문에 노동청 조사까지 나온 거였죠. 세무조사로 탈탈 털린 시댁회사는 노동청의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 그 결과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딸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에게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회사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추가 진정을 넣은 거예요. 알고 보니 정 여사는 회사 직원들을 개인 가정부처럼 부렸더라고요. 당연히 추가 수당은 없었죠. 이쯤 되자 시아버지가 회사 돌아가는 꼴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세무조사에 노동청 조사까지 나와버리니 맘 편히 입원도 못하고 퇴원했더군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저희 딸까지 부른 거였어요. 딸이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제가 함께 딸아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말해봐라.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입원한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아버지는 그제야 이 일의 진실을 듣게 됐습니다. 딸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입원해 계시는 동안만 어머님이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계속 미루셨고요. 근데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밤낮도 없이 일을 보냈어요. 돈을 받지 못하고 일했지만 상관없었어요. 곧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데도 제가 부정을 저질렀다며 손찌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상견례를...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으로 보아 딸아이의 시아버지는 딸을 며느리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더 놀란 표정이었어요. 임신을 했다는데 너를 왜 내쳤단 말이야? 그 이유는 어머님한테 여쭤보세요. 저도 몰라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맹세코 이 아이는 남편 아이예요. 원하신다면 애가 태어나고 친자 검사해보셔도 좋아요.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아픈 머리를 꾹꾹 누르다가 돌연 시어머니인 정 여사를 향해 소리질렀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멀쩡한 회사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내가 40년 동안 키운 회사를 어떻게 1년 만에 모자가 나란히 망쳐놔? 정 여사가 발뺌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다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회사를 위한다면서 탈세를 해? 직원들 임금을 떼먹어? 그리고 지연이한테 한 짓은 대체 뭐고?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돈도 안 주고 애를 부려먹어? 그 여자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임신을 했다니. 무능은 당신이지.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오냐오냐 귀하게 대해도 모자를 파니 둘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안을 다 말아먹었냐고? 사위도 시아버지가 제 딸 편 들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연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요. 원래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연이한테 그런 일을 한 건 어머니가 다 시켜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가 지은이한테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킬 줄 몰랐어요. 정 여사는 아들한테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더군요. 뭐?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지연이를 데리고 온 것도 네 생각이었고 비서 경험 있는 여자니까 회사 일 도와달라고 하면 좋겠다고 한 게 누구야? 그러면서 결혼은 급이 맞는 여자랑 하겠다던 게 네가 했던 말 아니냐? 난 네 생각대로 해준 것밖에 없어. 그건 그냥 도와달라는 거였지. 이렇게 노예처럼 부릴 거라고는 몰랐죠. 게다가 손찌검도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노예? 네가 지연인 일 잘하니까 더 시켜도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손찌검도 네가 먼저 했잖아. 그래놓고 엄마한테 다 떠넘기니? 네가 내 자식이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그걸 보던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집안도 회사도 다 말아먹고 서로 남 탓하기 바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수백 번 고개 숙여도 모자랄 인간들이. 다 필요 없어. 당장 나가. 회사 수습되기 전까지 내 앞에 얼굴도 비추지 마. 알아들었어? 시아버지는 골치가 아픈지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가 위로금 명목인지 돈을 보내왔더군요. 시아버지가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제 딸은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일을 다 터져버렸고 딸아이의 마음도 저도 확고한데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집이고 회사고 다 털린 사위는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외로 빨리 끝났어요. 딸이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사위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출산 후 친자 검사를 통해 추후 다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힘든 법적 싸움을 하는 와중에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손녀딸은 슬프게도 태어나자마자 친자 확인 검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당연히 99.99% 사위의 아이로 확인됐고요. 정 여사가 그렇게 떠들어대던 다른 남자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다니 다 부질없는 짓인 줄 모르고 발악하는 두 사람을 보니 통쾌하더군요. 그렇게 양육권, 양육비 모두 딸아이가 가져왔습니다. 시댁회사는 결국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세금 추징금에 직원들 밀린 임금, 거래처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답니다. 결국 머리를 잃은 회사는 도산의 길을 걷게 됐고 그 위세 좋던 정 여사는 집까지 팔아야 했나 봅니다. 시 외곽의 고급 주택을 팔고 월세방까지 쫓겨나갔다는데 그 와중에 사위는 회사가 망하자 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에게도 거의 버림받고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정 여사는 몇 달을 버티다 저희 딸을 찾아왔더군요. 무슨 염치로 찾아왔나 싶었더니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제 딸을 붙잡으며 사정사정하는 걸 보니 급하긴 급했나 보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손녀도 예쁘게 키울게. 그러니 네가 우리 회사 다시 들어와서 일 좀 해줄 수 없겠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이미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니. 안 그래도 거기서 일한 것 때문에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저런 말을 꺼내는 걸 보니 화가 나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고 임신한 딸을 개 취급하면서 쫓아냈으면서. 그래도 한땐 가족이었잖아요. 인혁이도 이제 반성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면서 우리 딸을 노예처럼 부렸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시키고 월급 한 푼 안 주면서 그게 가족입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은 어디 있는데요? 반성한다면서 얼굴도 안 비치잖아요. 인혁이는 지금 지방에 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는 거예요. 제발요. 왜 여기 와서 이러는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세무조사도 노동청 진정도 이혼도 이미 다 끝나서 그쪽은 처벌받고 저희는 밀린 임금과 각종 위자료까지 다 받았는데 말이에요. 아주머니, 여기 와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딸은 다시 안 돌아갑니다. 사과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연 끊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사돈, 우리 남편이 회사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요. 이혼하게 되면 회사 망하게 한 책임까지 물게 한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며느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면 그 집안이나 회사에 들어갈 생각 없으니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고 인혁 씨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애한테 관심 끄고 돈만 보내주라고도 전해줘요. 차가운 딸의 말에 정 여사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걸 보니 우라가 더 치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애원하게 될 걸 왜 처음부터 애한테 잘해주지 못했냐는 말이 나오려는 걸 참아냈어요. 솔직히 딸이 이 사람들과 여전히 얼굴 보게 되는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맘 같아서는 영원히 분리하고 싶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결국 정 여사는 집도 팔고 나서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대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 비용도 제대로 못 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사위는 수도권 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없어서 결국은 지방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딸 말로는 양육비 지급을 미뤄달라며 내내 연락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 셋이 갈갈이 찢어져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걸 보니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반면 우리 딸은 그 셋과는 다르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새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올해는 실장 승진도 예정돼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은 애교도 많고 귀여워 제가 열심히 키워주고 있답니다. 이 손녀딸이 그런 나쁜 인간들 밑에서 자라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